자, 우리가 요 앞에 독일과 소련의 첫 버전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짝 맛만 보고 넘어가기에는 좀 아쉬운 컨텐츠가 있어요. 소련을 구한 전차, 소련의 주력 전차 T-34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오늘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사물, 사건을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T-34 전차는 무기 체계라는 관점으로 봐도, 경제라는 관점으로 봐도, 전투, 작전, 냉전, 동맹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도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주연급 소재예요. 이걸 전부 다루자면 겨울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컨텐츠의 특징이 있잖아요. 뭐 하나 딱 해갖고 깐데 또 까는 거. 단 하나의 관점, 제가 궁금했던 관점, T-34 왜 앞글자가 T인가? 그것만 갖고 한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가장 유력한 썰은 탱크일 것 같아요. 탱크 34가 아니냐. 근데 아닙니다. 러시아로 띠아가치의 T예요. 견인차, 견인 트랙터라는 뜻이에요. 이 띠아가치는 견인, 이게 끌고 당긴다는 뜻이잖아요. T-34가 워낙 유명한 전차인데, 탱크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T-34가 트랙터 34라니 많이 놀랬죠. T-34 이전에 나온 경전차 T-26을 보면 납득이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트랙터 닮지 않았어요? 무한 궤도형 트랙터하고 비교해보세요. 둘이 영락없이 형제지간이에요. 실제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나치나 소련에서 초기에 비밀리에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트랙터 사업이라고 속이고 이것을 생산했다. 영 틀린 얘기는 아닌데, 실제 들어가 보면 속이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처음엔 트랙터를 개발했어요. 이 트랙터라는 것은 애초에 각종 탈 것의 견인력을 제공하는 동력 기구의 통칭입니다. 원래 무엇을 위해서 개발됐어요? 농업용으로 개발됐죠. 트랙터의 동력원으로서의 대표적인 특징은 뭡니까? 디젤 기관이라는 거. 실린더 수가 2개에서 8개까지 있고, 차륜형하고 무한궤도형 두 가지로 나뉘어서 발전을 했는데, 도로 주행성이 좋은 환경에서는 당연히 차륜형이 효율적이니까 초기에는 주로 2륜 구동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서 4륜 구동이 자리를 잡았죠. 무한 궤도형, 이건 뭐냐면 알죠? 트랙터가 견인하는 대상이 굉장히 무거울 경우에, 그리고 통과해야 되는 그 지형이 진창이나 요철이 심한 곳일 경우에 무한 궤도형을 사용을 하죠. 토목 건설을 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이 트랙터의 아이디어는 18세기에 나왔어요. 영국에서 나왔고, 19세기 산업혁명과 농업혁명의 붐이 같이 결합을 하면서 트랙터가 굉장히 국가적인 사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농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소련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면 집단 농장의 활성화예요. 이것을 전국 단위로 활성화하고자 했어요. 근데 이 트랙터를 들어오면 집단 농장의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련의 고민이 있어요. 이 트랙터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상징과 같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 트랙터라는 것을 개인이나 혹은 마을 단위로 소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산주의라는 게 뭐예요? 개인 소유를 금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트랙터를 정부가 들여와서 집단 농장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소련 정부가 집단 농장에서 트랙터를 사용한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트랙터가 별로 보급이 안 돼요. 신기술이고 신기기고 돈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이 데이터를 찾아보면 1928년에 집단 농장 체제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았을 때 트랙터가 최초 계획의 1%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소련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트랙터를 외국으로부터 도입을 하고 각종 농업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하고 자본을 외국으로부터 끌어들이기로 해요. 이때 나선 게 미국 내 유태인 자본입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도 있는데 뉴욕에 본부를 둔 ADC예요. American Jewish Joint Distribution Committee. 미국은 1921년부터 ADC를 통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련 정부와 미국 유태인, 굉장히 안 어울리죠? 그러나 확실한 구심점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 내의 유태인이에요. 1916년 러시아 내 유태인 이주민의 숫자가 3만 9천여 명 정도 됐고, 1922년에는 2만 9천여 명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사하고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그 유태인 사회가. 소, 말과 같은 가축의 숫자가 기근 이전보다 50%, 심한 곳은 70%까지 감소를 해요. 이때 ADC에서 나서가지고 트랙터를 주겠다고 하니까 둘이 손을 잡은 겁니다. 1913년 당시 러시아 전체에 있는 트랙터 숫자가 몇 대 정도 됐을까요? 165대.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때 군사적 목적에 의한 특별 수입으로 수백 대를 도입을 해요. 전쟁이 끝나고 소련이 이것을 농업에 전용을 하기로 하는데 이걸로는 모자란 거죠. 이때 당시에 소련의 계획에 의하면 볼가강 지역의 농업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트랙터 수가 몇 대냐? 3만 대로 추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3만 대가 필요한데 소련 정부가 보유한 트랙터가 이 당시에 1922년에 177대였어요. 그리고 뭐 이것만 필요합니까? 이것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자도 있어야지. 연료 비축분도 있어야지. 예비부속, 정비공장, 정비요원, 조종, 정비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는 교육 시스템 등등 할 게 많은데 소련 정부는 돈이 없단 말이죠.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침 ADC에서 우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두 팔 벌려서 환영한 것이죠. 1922년 9월에 뉴욕에 있는 ADC에서 러시아에 있는 유태인 집단 이주 지역에 대한 재건 정책을 승인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유태인 자본력이 러시아에 있는 유태인 동포를 돕기로 한 거예요. 당시 돈으로 124만 달러를 1차적으로 주기로 승인을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어요. 한편 소련 정부는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트랙터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1922년부터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남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러시아에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미국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래서 처음에는 86대의 트랙터가 소련에 분배가 돼요. 그런데 이건 뭐 거대한 바다에 소금 알갱이 하나 넣은 거와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트랙터가 들어오니까 정비소가 하나 둘씩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 트랙터를 어디 한 군데서 계속 갖고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집단 농장에서 빌려주는 거니까 트랙터 분배소도 생기고. 그런데 이 정비소나 분배소라는 것은 교통목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철도역 근처에 생겨요. 근데 철도역 근처에는 뭐가 있어요? 마침 군사기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기지 근처에 이 트랙터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군사기지에서 가까운 곳에 이 트랙터 정비소, 분배소가 생기니까 그 일대에 정비학교, 트랙터 운전 교습소가 세워지고 각종 창고 사무실들이 늘어나고 유류보관소가 생기면서 결과적으로는 거대한 군사 컴플렉스 안에 이 트랙터 공장이라든지 정비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약간 위기가 발생해. 1923년이 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트랙터 값도 트랙터 값이지만 각종 인건비, 교육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거죠. 당시에 소련, 특히 이 트랙터 시범 사업을 시작했던 남부 우크라이나 지역, 이쪽은 굉장히 후진적인 사회,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작은 시도 하나만 하려고 해도 죄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트랙터를 갖다 놓는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트랙터가 갈 길을 깔아야 되는 거야 일단.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잖아요. 트랙터를 도입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다른 것보다 농업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옥수수가 그냥 말도 못하게 걷어들여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스탈린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집단 농장이라는 개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우리가 사는 게 달라질 것이다 얘기했는데, 와, 트랙터가 와가지고 한 번에 그걸 해결해버리네. 그래서 소련 정부가 1923년 5월부터 트랙터 관련 프로젝트를 더욱더 확장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그리고 농업의 기계화, 이것을 정책 목표로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기왕에 기존에 있던 집단 농장 체계 시스템을 더 과감하고 크게 확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24년부터 트랙터 사업이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위기를 하나 넘었나 했더니 위기가 또 오네. 미국이 손을 떼요. 미국 내에 있는 유태인위원회 ADC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ADC와 협조 관계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정부 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미구제위원회예요. 여기서 1923년 6월 20일부로 구제 대상에서 소련을 제외한다는 지시가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ADC도 소련에 그것을 바로 얘기해 주진 못했지만 우리도 뭔가 어떻게 해야 된다, 철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지침이 이제 퍼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 먹는 거 쳐다보는 거. 두 번째로 나쁜 거는 줬다 뺏는 거. 소련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네들이 먼저 와가지고 트랙터 준다고 해놓고 농업개혁 지원해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한참 피치 올리고 있는데 그걸 뺏어간다고? 너무나 열받는 거죠. 그러나 흘러가는 물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어요. 1923년 후반기에 소련 정부가 트랙터 사업을 더욱더 확대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924년 10월이 되면 ADC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 있는 트랙터 개발업체에 직접 접촉을 해서 포드슨이라는 트랙터를 500대를 수입을 해와요. 이 포드슨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포드사잖아요. 그리고 이 포드사가 만든 게 포드슨 트랙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우리 컨텐츠 즐겨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전차의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약간 전율을 느낄 만한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 포드사로부터 소련이 트랙터를 수입을 했어. 포드사와 소련 정부와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 포드사가 나중에 뭐 만들어요? 탱크 만들잖아요. M1918 경전차를. 무엇을 바탕으로? 포드사의 트랙터 개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전차를 처음에 만들잖아요. 이런 초기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포드사가 또 뭐 만들어요? M26 퍼싱 전차. 거기에 들어가는 포드, 엔진, 여기까지만 살짝 맛보기로 말씀드리고 소련의 트랙터 도입 사업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소련이 이제 500대의 포드슨 트랙터를 가져오긴 했지만 부족하죠. 그래서 더 늘리려고 계속 시도를 해요. 목표는 수년 내에 6,000대까지 수입을 늘리는 것. 그런데 6,000대가 아니야. 나중에 가면 2만 대, 3만 대까지 수입을 해요.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렇게 수입만 잔뜩 하고 소련이 머리가 없나? 자기들이 만들면 되지. 소련도 그런 노력을 했죠. 1926년부터 트랙터를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세우려고, 기술 이전을 받으려고 포드사의 온갖 구애를 다해요. 그러면서 저렇게 많이 사오는 거죠. 근데 포드로서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소련이 계속해서 트랙터도 사가지, 그 다음에 기술자도 모실 거지, 그리고 수리 정비 부속, 이런 이득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팔기만 하고 기술 이전을 안 해줘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소련으로서는 뭐 다른 대책이 없죠. 계속해서 수입하는 것밖에
다른 대책이 없는데 대신 여기서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 수입 다각화. 이때 다른 곳에서 수입한 트랙터가 있는데 어디 거냐면 일리노이 주에 있던 캐터필러사의 트랙터입니다. 캐터필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무한궤도를 지칭할 때 캐터필러라고 하잖아요. 그 캐터필러사입니다. 여기서 또 느낌이 오죠. 그 캐터필러의 거를 소련이 수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926년부터 수입 다각화를 하고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1929년에 소련이 생각을 하죠. 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가 뭐 호구도 아니고 이렇게나 많이 사주는데 기술도 우리 안 주고 우리 미국이 갑자기 우리한테 트랙터 안 판다 그러면 어떡해? 1929년에 트랙터를 자체 개발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합니다. 지금까지 1929년까지 왔는데 계속 트랙터 얘기만 했잖아요. 살짝 그 전차 얘기 할래다 말고 트랙터가 어떻게 전차로 연결되는지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1929년에 소련의 붉은 군대 레드아미가 트랙터 구동을 동력의 중심으로 하는 군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이때 당시 다른 나라는 전부 다 탱크 갖고 있었잖아요. 전차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의 군대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트랙터에 포를 얹은 말하자면 그 아머드 탱크, 우리가 오늘날의 그 전차라고 부르는 초기 형태, 그리고 트랙터의 이동 수단을 달아서 병력과 물자를 나르는 아머드 비히클, 장갑차잖아요. 이것을 개발하기로 해요. 이걸 소련군이 굉장히 강력하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는데 이것을 강력히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데는 장애가 있을 것이잖아요. 지금 1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혁명이 끝나서 소련이 나라를 막 안착시키려는 그런 단계예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돈 없는 나라에서 군대가 지금 전차 장갑차를 가지려고 한다? 이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반발이 크겠습니까? 안 크겠습니까? 크죠. 근데 여기서 소련 군대가 어떤 설득 논리를 만들었냐면 남부 우크라이나에서 트랙터를 도입을 해서 농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향상됐지 않느냐, 투자에 비해서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우리가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그 트랙터의 공장을 조금만 전환시키면 전차 장갑차들 그대로 뽑아 나올 수 있다. 이 설득이 먹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획득이라든지 법이나 제도적 지원 같은 어려운 도전들을 넘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28년부터 37년까지 각종 전차 종류들이 2만 1000대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15,000대가 소련군에서 자체 제작한 전차였던 것이고. 자, 트랙터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1930년이 됐어요. 자체 개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거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니니까 1930년대에도 계속 외국으로부터 트랙터를 수입을 하는데 1930년부터 1931년까지 트랙터를 얼마나 수입을 했을까요? 23,000대. 이 시기에 큰 변화를 꼽자면 유럽 각국으로부터 트랙터를 수입을 해요. 특히 영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하는데 영국으로부터 5,000대가량 정도 트랙터를 수입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때 소련으로 같이 뭐가 들어오냐면 영국 비커스사의 마크 2 전차가 들어와요. 영국 비커스사에서 1928년에 개발한 경전차죠. 그러니까 트랙터 들어올 때 경전차도 같이 들여온 거예요. 글쎄요,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일종의 야, 너네 트랙터 5,000대나 우리 거 수입해줘? 고마워. 야, 우리가 새로 개발한 전차인데 이것 좀 한번 써볼래? 이러고 가는 것이겠죠. 이 시기에 소련은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돈을 여기다 다 때려 부어요. 근데 뭐 돈이라고 해봤자 실제로 뭐 달러를 줬을 것은 아니고 대부분 원자재 같은 것을 팔아서 그 대가로 트랙터를 받아왔겠죠. 1930년대에 2만 1000대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까지 결국 소련은 뭐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들어요. 자체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트랙터는 굉장히 첨단 기술이 들어간 거잖아요. 첨단 산업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소련에게는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은 했다. 1924년에 17대를 처음 생산을 해요. 근데 소련도 이제 기술이 조금 쌓이니까 카피라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17대를 생산한 이후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속도가 붙는 것이죠. 그래서 1925년에 538대를 트랙터를 생산을 해요.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934년 가면 94,440대라는 굉장히 기록적인 숫자의 트랙터를 생산을 해요. 능력을 그때 가면 제대로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농업 경제라는 지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련이라는 그 나라, 정부, 공산당이 힘을 다 몰아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34년에 94,440대를 생산했다. 야, 그걸 어디서 만든 거야? 이 트랙터 생산 공장을 어디다 설치하냐면 레닌그라드에 설치합니다. 레닌그라드에 트랙터를 비롯한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중공업 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서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죠. 소련 트랙터의 83%가 여기서 생산이 돼요. 그리고 이 트랙터 생산을 기반으로 세워진 회사 중에 하나가 프틸로프 공장입니다. 나중에 이름을 키로프 공장으로 바꾸죠. 지금도 있어요, 이 키로프 공장. 키로프 공장 뭡니까? 지금도 러시아에 손꼽히는 대기업이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시 방산 체제로 전환이 돼서 소련의 전차를 그야말로 가래떡 뽑듯이 뽑아낸 그곳이 바로 이 키로프 공장이잖아요. 이 키로프 공장이 원래는 트랙터 생산 공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키로프 생산 공장에서 처음 카피를 한 것은 무엇이었다? 포드사의 포드슨 트랙터였다. 그 부분 파츠도
다 여기서 만들었다. 이 1930년대 중반에 연간 4만 대의 트랙터를 쑥쑥 뽑아낼 수 있는 중공업 단지가 레닌그라드에 갖춰지는 겁니다. 여기에 각종 기자재, 건설 장비, 기술자, 건설 인력, 그거 어디서 왔을까요? 미국으로부터 온 거예요. 인원이 많을 때는 동시에 400명 정도의 미국인 기술자들이 여기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미래에 숙적이 될 소련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기반이 미국의 기술과 자본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런데 193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이 트랙터를 만드는 레닌그라드 공장 부지에 뭔가 변화가 옵니다. 약간의 트렌드 전환이라고 할까요? 소련 정부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와요. 더 큰 대형 트랙터를 만들어라. 그리고 또 이때부터 포드사의 차륜형 소형 트랙터가 아니라 우리 옛날에 가져온 거 있잖아. 캐터필러 사건. 그 무한 궤도형으로 된 그 중대형 트랙터 있잖아. 그걸 모델로 해서 트랙터를 만들어.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요. 군대가, 레드아미가 이 레닌그라드 공장에서 탱크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산 체제로 전환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T-34를 소개한다고 해놓고 뜬금없이 트랙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의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시죠? 왜 그랬는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전쟁사에 갖고 있던 다른 의문도 조금씩 풀려요. 처음에 독소전쟁이 발발했을 때 독일군 전선에 있는 지휘관들이 베를린으로 보고를 하죠. 소련군 전차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저런 전투 보고서를 종합을 해보니까 소련군이 10,000대에서 20,000대 정도의 전차를 갖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오는데 베를린, 특히 히틀러가 전혀 믿지 않죠. 야, 그러지 마. 계속 공격해. 뭔 소리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나올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레닌그라드에 있는 트랙터 생산 공장에서 전차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의문도 하나 풀리는 거죠. 독소전쟁 초기에 처음에는 북부 집단군이 레닌그라드를 공격을 하기로 하고 중부 집단군이 모스크바를 공격하기로 하고 남부 집단군이 우크라이나 쪽을 공격하기로 하잖아요. 소련 국경선을 넘어서 모스크바로 이제 100km, 30km밖에 안 남아서 들어가갖고 모스크바 점령해버리면 되는데 히틀러가 갑자기 스탑시키고 중부 집단군의 전차 주력을 레닌그라드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독일군에서는 반발이 많았어요. 아니 모스크바가 코앞인데 왜 레닌그라드를 공격하느냐. 히틀러는 그 생각을 했던 거죠. 전차가 쏟아져 나오는 저 레닌그라드를 점령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전투에서는 이겨도 나중에 작전이나 전략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히틀러는 했던 것 같아요. 이제 T-34 전차에 대해서 의아했던 부분들이 풀리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그 특소전도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다 알고 있는 것,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뭔가 찜찜했던 것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드리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역사에서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1차 사료를 가지고 좀 설명해 보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